안녕하세요, 속보입니다. 오늘은 좀 자려고 했었는데 오늘도 시장이 여전히 굉장히 급변동을 하고 있고, 그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혹시 마음이 약하신 분은 절대 끝까지 보시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트럼프가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야, 미국 국채 문제가 그렇게 심각했었어? 하나 몰랐지. 이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인데요. 나스닥이 6.4%. 지금은 조금 반등하긴 했는데, 내일 아침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제와 다르게 모든 종목들이 정말 새빨갛게 빨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30년물 금리예요. 미국 국채.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게 30년 있다가 원금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그 채권의 금리가 급등하고 있다라는 거죠.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이제 트럼프 때문에 경기 침체 온다고 했을 때, 이때 이제 금리가 내려갔었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쭉 올라갔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제는 5%까지 급등했다가 이제 트럼프 덕분에 좀 내려오긴 했는데, 오늘 또 다시 올라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주식시장도 문제지만 달러 약세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 그래서 이전 저점을 하회하는 수준까지 지금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이 달러가 약세가 된다는 얘기는 다른 나라에서 달러를 팔아서 가지고 간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달러를 파는 수요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채권 금리 이야기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 자, 채권 금리는 언제 오르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첫 번째로 경기가 좋으면요,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금리를 더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금리가 올라갑니다. 두 번째로 트럼프 때문에 경기 침체 오네 라고 했다가 경기 침체 우려가 없어지면 또 채권 금리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자산 선호, 그러니까 지금같이 무서울 때는 안전자산을 사야지 라고 하면서 채권을 사는 수요가 줄어들 때, 이럴 때도 이제 채권 금리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채권의 가격은 떨어진다는 얘기니까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걱정될 때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금리를 안 내려줄 거니까요. 이런 상황인데, 이런 펀더멘탈과 관련된 내용 말고 또 있습니다. 어떨 때 금리가 올라가냐면요, 채권을 살 사람은 없고 팔 사람만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금리가 올라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채권의 가격이 내려간다는 것은 금리 상승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거 지금 돈 빌려간 사람이 돈을 못 갚거나 안 갚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일 때, 이런 상황일 때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보통 이런 이야기들은 미국 국채 이야기하는데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는 좀 다른 사람이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소유했던 기업들을 총 6차례 파산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뉴저지 카지노나 아니면 호텔도 그렇고요. 이런 호텔이나 카지노를 6번 파산 신청을 했는데, 이때 이제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똑똑한 사업 전략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줬고, 나는 그렇게 했다. 물론 이 당시에는 대통령은 아니었으니까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참 좀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람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으니 국채, 이것도 그러면 내가 갚아야 돼? 꼭? 그거 100년 있다 와.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기본적으로 좀 깔려있다라는 걸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베이시스 트레이드라는 이 개념이에요. 지금 이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핵심이 지금 헤지펀드가 여기 있잖아요. 헤지펀드들이 미국 국채를 사는 겁니다. 그럼 미국 국채를 샀잖아요. 그럼 미국 국채 헤지펀드 거죠. 그럼 이 국채를 담보로 맡깁니다. 담보로 맡기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 진짜 엄청 전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담보로 맡기시고 돈 좀 빌려주세요. 이거 지금 한 1,000억이니까 얼마? 1,000억 빌려줄 수 있잖아. 1,000억. 990억? 알았어. 그럼 빌려줘. 이렇게 한 거죠. 그 돈을 가지고 또 국채를 삽니다. 그럼 국채를 가지고 왔죠? 또 빌려준 거죠. 이거 진짜 안전한 거라니까. 이거, 문제 없어. 괜찮아. 이거 담보 잡고, 나 빌려줘. 이렇게 하는 거래들을 계속해서 반복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스왑 트레이딩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국채 선물을 이용해서 했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왜 그런 짓을 하냐는 거죠. 빌리고 사고 파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아주 작은 스프레드가 벌어지는데, 그 스프레드를 먹기 위함이라는 거죠. 아주 작은 스프레드라도 이렇게 레버리지를 여러 번 하게 되면 큰 수익률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그런 개념인 겁니다. 지금 밀레니엄, 시타델 이런 회사들, 헤지펀드들이죠. 이 헤지펀드들이 운용하는 운용 규모들이 계속해서 지금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이 6개의 멀티 스트래티지 헤지펀드의 규제 자산은 총 1.5조 달러나 됩니다. 1.5조 달러요. 이 1.5조 달러나 되는 돈이 단 하나의 거래, 즉 제가 말씀드렸던 국채 스프레드 거래죠. 이 스프레드 거래를 통해서 투자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미국 국채 시장은 대략 한 25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추정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는데 한 1조 달러에서 8조 달러, 혹은 이제 블룸버그에서는 헤지펀드가 미국 국채의 7%를 보유하고 있다, 딜러 은행보다 더 많이 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진짜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미국 정부가 돈을 빌리는 거야. 나 누구한테 돈을 빌려줄까? 누구한테 돈 빌려주지? 라고 하면서 빌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헤지펀드들이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헤지펀드들은 어디서 돈이 나서 빌려줬냐면은 나한테 빌려준 거를 종이들을 들고 가서 또 빌려가지고 또 빌려주고 또 빌려주고 또 빌려주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국채가 레버리지 투자 상품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죠. 고레버리지 거래는 평상시에는 그냥 조용히 조금씩 아이고 이거 진짜 얼마 안 됐지만 이거 레버리지 하니까 돈 많이 버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채 금리가 확 오르거나 시장의 유동성이 마르거나 뭐 수학 금리가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손실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손실이 나면 펀드들이 강제 청산을 하게 되고요, 가지고 있었던 국채를 팔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채를 매도하게 되면 금리가 올라간다고 했고, 이 30년 국채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국채를 던지면 가격이 폭락하고 연쇄적으로 마진콜이 일어나면서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제 30년 국채 금리가 5% 갔을 때 트럼프가 잠도 못 자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잘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긴장을 많이 했었다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또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뭐 중국에서 미국 국채 다 팔아버리는 거 아니야? 근데 약간 그 부분은 좀 과잉 해석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미국 정부의 국채가 대략 25조 달러가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중국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계속 줄여가지고 0.7조 달러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0.7조 달러 큰 규모이긴 하지만 이거를 쓴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조용히 파는 게 아니라 아마 중국이 대놓고 야 이거 나 다 팔 거야 라고 하면서 겁을 주는 식으로 먼저 나오지 않겠냐. 근데 아직 중국에서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뭐 환율 전쟁 그리고 금융 전쟁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아마 상황이 안 좋다 보면 이런 공포 심리도 계속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연준이요, 이 보시는 것처럼 국채를 들고 있는 물량이 4.2조 달러를 들고 있거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국채의 보유 물량을 계속해서 줄여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줄이지 말고 여기 좀 다시 문제가 되면 내가 좀 더 이런 이제 분위기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긴 하니까 상황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블룸버그에서는요, 다이먼하고 빌 에크먼한테 야, 니 진짜 잘했다. 야, 트럼프 이거 몰랐을 텐데 니네들 가서 이거 얘기해 준 거지. 야, 잘했어. 아직 트럼프 저거 어제 밤까지 그거 국채 금리 어떻게 됐나 보고 있더라. 아유, 정말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아유, 진짜 답답하다. 이런 이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거고요. 트럼프가 그래서 더 이상 관세와 관련돼서 더 강하게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헤지펀드들이 손실 규모가 너무 커서 미국 국채를 계속해서 매도하게 될 경우에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있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는 내가 법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줘서 나는 그냥 파산 신청한 거야. 그게 현명한 전략이지 라고 이야기했던, 전형적으로 모럴 해저드를 이용했던 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번에도 헤지펀드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된다면 또다시 모럴 해저드라는 이야기는 나올 것 같습니다. 참 이게 금융의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 놓은 이 나쁜 금융가들은 또다시 엄청난 손실을 보전받거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의 대통령이 모럴 해저드를 적극적으로 이용했던 트럼프다라는 것도 상당히 아이러니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면은 미국 국채 지금 큰일 났구나라고 볼 수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본다면 더 이상 이거 가지고 트럼프가 더 세게 나오지는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서 안심할 수 없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보는 걸로 하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자야 될 것 같아요.